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0회 산학세미나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델 및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윤아입니다. 재난보험 공사 협력 배경과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대지의 리스크와 보장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협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자연 재해, 테러리즘, 감염병, 사이버 테러리즘과 같은 대재해는 리스크의 불확실성과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에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다소 관조적 내지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 영역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에서 취급하던 리스크는 감소의 개연성이 있는 반면 전통적인 보험 영역에 밖에 있던 리스크는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회보장 제도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데요. 사회보장 제도가 강화될수록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조업하던 전통적인 보험, 주로 가계보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로 가계의 예비적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산업의 의미 있는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남는 것은 기업 리스크와 대재해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나 근로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어떤 법과 제도가 정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대재해 리스크의 증가세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산업과 대재해 리스크는 여우와 심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재해 리스크를 보험산업에서 접근할 수 없다고 해서 어차피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부라는 파트너를 만나서 이 대재해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부가 재난보험 시장에 왜 참여할까? 재난지원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정부는 왜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험산업이 대재 리스크 공급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공사 협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난보험 시장 참여에 경제적, 논리적 당위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설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을 먼저 소개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 개입 형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무화 여부 방식, 네 번째 요율 산정 방식, 다섯 번째 정부의 퇴각 시나리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재난보험 시장 개입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분석 방법은 먼저 크게 공사협력 재난보험은 여섯 가지 디멘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타 재난지원 수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재난보험의 보장 내용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정부의 개입 방식, 네 번째 의무화 여부 방식, 다섯 번째 요율 산정 방식, 그리고 출구 전략, 이 여섯 가지인데 타 지원 수단과의 정교한 관계 설정은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토돼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연구 주제로서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고요. 보장 내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정부의 개입 형태에서부터 출구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정부의 재난보험
공사 협력 모형은 기존의 자연재해나 테러리즘 리스크를 보장하는 12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그 모형을 분석하였습니다. 제가 임의로 12개를 추려서 이 공사협력 재난보험 모형을 분석하기보다는 보장의 어떤 손인 유형이나 손해 유형, 대상 측면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12개 모형을 간추렸었고요. 그래서 특정 손인이나 손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홍수보험, 그다음 미국의 보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는데 여기에서 취지는 일단 손해보험이나 재보험 선진국들을 분석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보험산업의 위험 평가나 인수 역량이 월등한 국가에서조차 정부가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 어느 정도로 이런 국가들에서는 참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풍세보험을 비롯해서 스페인의 이상재해보험까지 12개 프로그램을 근거해서 모형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 형태를 살펴보니 정부의 가치사슬 개입 방식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원보험자형, 재보험자형, 그리고 지급보증자형, 유동성 제공자형, 그림자 지원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밍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보험자와 재보험자는 각각 정부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원보험자 모형에서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대가로 판매, 계약관리, 손해사정, 지급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재보험자형에서는 보험회사가 위험의 일부를 인수를 하고 정부가 비례 방식, 비비례 방식 또는 화합 방식으로 수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세보험의 경우에는 재보험자형에 사실상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급보증자형은 정부가 재난 손실에 대한 지급을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모형인데요. 이거는 재난위험 인수를 위한 특수기구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임을 시장에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주로 채택이 돼서 원보험자형이나 재보험자형과 결합해서 주로 시장에 나타납니다. 미국의 홍수보험이나 프랑스 거대자연재해보험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유동성 제공자형은 정부가 위험을 보유하지 않고 단지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상한 조건부로 단기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거대 손실을 장기에 걸쳐서 평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제공자 모형에는 영국의 테러보험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지원형인데 그림자 지원형은 정부가 재난위험 보유 또는 단기 유동성 제공에 참여하지 않고 요율 산정 방식이나 의무화 여부 또는 그 방식 등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설계나 제도화에만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홍수보험이나 캘리포니아 지진보험이 그림자 지원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금 5가지 정도의 정부 개입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부의 이런 시장 개입 형태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사실상 보험 집단의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금을 보험료나 투자 수익, 재보험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회사가 사후속으로라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홍수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데요. 지급불능 위험에 처했을 때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이때 이 정부에서 빌려주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추가 보험료를 통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테러보험이나 독일 테러보험, 호주 테러보험에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재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정부의 재보험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재보험료를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에 깔린 논리는 사실상 정부가 보험 시장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정부가 재보험자 역할을 하든 원보험자 역할을 하든 보험 집단의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 취지가 기저에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의무화 방식인데요. 이 12개 재난보험을 살펴봤는데
사실상 이 12개 보험 모두 도입 취지를 고려했었을 때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보험회사의 인수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가입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12개 국가 프로그램에서는 의무 가입을 취한 국가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찾아보니 터키 지진보험이나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부주에서는 의무 가입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재난보험의 경우 대부분은 의무 권유, 의무 어퍼라고 할게요. 의무 제한이라든지 의무 담보 또는 의무 특약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율 산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난보험의 경우 요율 산정 방식에는 고정요율, 위험 반영요율, 소득 자산 반영요율이 있습니다. 고정요율은 의무 특약과 결합해서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국가에서 채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거대자연재해보험, 스페인 이상재해보험에서는 고정요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 풍세보험을 비롯해서 미국의 홍수보험이나 캘리포니아 지진보험처럼 대부분의 재난보험에서는 위험 반영요율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개별 목적물에 대한 위험 반영요율, 실제 위험들을 반영한 위험요율이라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위험 반영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홍수보험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자산을 주택가치를 반영을 해서 요율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출구 전략인데요.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시장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긴 했으나 결국은 그 운영의 방점은 시장 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이행 과정으로 간주를 하고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주요국 정부는 각각의 퇴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퇴각 시나리오는 한 4개 정도로 간추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공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갱신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위험 보유를 점진적으로 확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위험 보유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재보험 시장이나 자본 시장의 위험을 전가해 가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유사 담보에 대한 민영보험회사의 자체 상품 개발이나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미국의 테러리즘 보험을 잠깐 살펴보실까요? 2002년에 그 테러리즘 보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년마다 3년 주기로 그 갱신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 연방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의 보유 한도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트리거,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그 시점, 그 기준점, 스트레스홀드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보험회사 공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위험 보유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거죠. 그래서 민영보험 시장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사협력 재난보험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공사협력 재난보험은 결론적으로 효과적이고 당연히 효율적이며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대재 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에 대해서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은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이행 과정이라는 게 주요국 정부의 공사협력 모형의 곳곳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협력 재난보험은 시장 기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영구적인 시장 개입은 사실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환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재 리스크에 대비한 공사협력 재난보험은
생존권 보장 수준의 무상지원 제도를 인정하고 이거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지 그것마저도 보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으로 가면은 나중에 좀 스텝이 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지원 조달 방식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보험 위험 집단의 자체 지원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사실은 20번째 키리 산학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의미 있는 시점에 저는 이 연구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뭐 용역 의뢰가 온 연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송윤아 박사님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상당히 좋은 연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할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뭐 저 얘기는 줄이고요. 지금 시간은 뭐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 박사님께서 지금 30분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맞춰주셨기 때문에 토론하시고 토론자 오늘 세 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발제자 의견 듣고요. 또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오디언스 여러분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우선 상명대학교 우리 신동호 교수님이 제일 첫 번째 토론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산학센터에 와 계신 우리 김혜성 박사님, 현업에서 상당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두 번째 토론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정안전부의 우리 변진석 과장님께서 세 번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하시는 분은 10분을 정도를 이제 기본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신동호 교수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신동호 교수님 온라인 계시죠? 예,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소리가 조금 작으십니다. 그래요?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갈까요? 잘 들립니까? 예.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 발표하신 송윤아 박사님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이 연구가 이 공사협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재난보험 관련 그 연구가 참 드문 편인데 이 연구에서 그 이론적 배경과 해외 사례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렇게 국내 최초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한 사례는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난보험 관련 공사협력 그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이 앞으로 연구할 때 참고 문헌의 그 필수 성지순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결론에서 제시한 그 정책 제언 1, 2, 3, 4는 그 앞으로 우리 풍수해보험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뭐 성찰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성찰을 요구하는 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송 박사님의 관련돼서 각 주제별로 꼭지별로 그 후속 연구가 기대가 됩니다.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한국형 공사협력 모델은 지금 풍수해보험인데요.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은 그 송 박사님이 발표하신 세계 사례에서 이래 보면은 좀 유일무이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죠. 그래서 그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는 또 이 풍수해보험 외에 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 무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은 그 피해자 사각지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대로 이렇게 보험금을 받아서 해결하고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뭐 이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또 뭐
몇 천만 원을 지급을 해서 이렇게 또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무상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라든지 뭐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형 공사협력 모델이 풍수해보험이 뭐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도입이 돼서 올해까지 거의 한 15, 16년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은 그 정부와 보험사 이렇게 보면은 서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가입률이 낮을까? 물론 이제 가입률이 뭐 그동안 뭐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죠. 지금도 한 3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따 뭐 변진석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죠. 가입률이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왜 보험회사들이 열심히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가입률을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뭐 불만 아닌 불만이 있고, 또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정부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정책보험에 이렇게 어렵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뭔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서로의 짝사랑, 그렇게 15년 동안 쭉 이어져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송 박사님이 그 가입률 낮은 문제는 그 착한 사마리안의 딜레마 이런 이야기도 그 본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피해가 나면은 정부가 어차피 도와줄 테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착한 사마리안의 딜레마라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보험회사에게도 그 사마리안의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보험에 참여하는 5개 보험회사들도 뭐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뭐 정부가 또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이렇게 뭐 일정 수준으로 답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15년 정도 지나고 이랬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그 한국형 공사협력 모델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외국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나라마다 참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 뭐 역사, 문화, 뭐 여러 가지 보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특히 그 저한테 이렇게 그 오늘 발표에서 관심을 가진 사례는 프랑스하고 스페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두 국가가 좀 강제적인 그 뭐 법 제도를 동원을 해서 뭐 의무가입이죠. 거의 뭐 의무가입 형태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접적인 그 의무가입은 아까 터키 사례 잠깐 짧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프랑스, 스페인 모델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들어서 이들 나라들은 가입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의 그 원칙이 위험의 그 사회적 연대의식,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특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특징이고, 또 보험에서는 그 위험을 전혀 인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대리점 역할만 하고 있고, 정부가 뭐 원보험자 혹은 뭐 재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특징인데, 그 한국형 모델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일단 위험을 직접 뭐 인수하고 있죠. 또 직접 재보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한국형 모델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오늘 발표에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이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 풍수의 보험을 도입할 때 과연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이 개발했느냐, 도입을 했느냐, 그걸 질문을 해보면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도입하기에 급급했지, 이것을 발전시켜서 나중에 이제 출구 전략까지 감안해서 이 제도를 갖다 운영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도입기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발전기 정도 되겠죠. 뭐 성숙기.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우리도 이제 출구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연구가 굉장히 오늘 발표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니까 토론자로서 뭐 크게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한국형 공사 협력 모델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 공사 협력 모델, 풍수의 모델에 있어서 출구 전략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 토론거리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동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우리 보고서 지금 현재 오늘 발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호평을 해주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뭐 우리 토론 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송윤아 박사님 그리고 다른 분 또 의견 들어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은 김혜성 박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박사님. 예,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발표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공사협력 모델의 어떤 왜 이걸 하고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유형을 굉장히 잘 짚어주신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Y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풍수의 보험이나 이제 농작물 재해 보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운영이 오래됐었는데 현재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이 공사협력 보험 모델이 이런 원칙에 비추어서 제대로 운영돼 왔는지 이런 관점의 평가를 사실 하고 넘어가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아무도 이제 그런 논의를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오는 어떤 원칙적인 입장 플러스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좀 평가, 이게 이제 평론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는지 논의는 이제 실행 주체들의 고민인데 어쨌든 이제 출발은 평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평론의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의 공사협력 모델이 본래 만든 목적에 비추어서 제대로 출발을 하고 운영해왔냐를 이제 있어야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반대로 이제 정부가 왜 참여해야 되느냐에 논의를 했다면 왜 보험회사는 여기에 참여할까? 그래서 한쪽의 참여 주체가 사실 참여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 맞는 조건이 있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기 힘드니까 왜 민간보험사가 여기에 참여하는가라는 문제로부터 조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발표문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불확실성 중에서 우리가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 결국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캣의 핵심은 엄청난 불확실성인 건데, 그럼 민간이 이제 여기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금융산업은 이제 자본 집약적 산업인데 그 자본 집약이 왜 일어나냐?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캐피탈을 사실 투하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급여력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구 자본의 이제 1.5배로 만일에 우리가 가용 자본을 투하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ROE가 나올 걸 전제로 사실은 이제 캐피탈 배분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해외 우리가 재보험사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뭐 수천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고조차도 사실은 민간의 보험의 재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의 역사적 보험의 역사적 경험들이 그런 굉장한 불확실성들을 커버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민간의 영역에 소화되려고 하면 역사적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가 이제 재정을 통해서 라스트 리조트가 돼주는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그 일정한 리스크 조정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들어오는 모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거대 리스크 공사 협력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경험치를 갖추지 못한 리스크에 국가의 재정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의 캐피탈이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그 역사적 경험치가 쌓이고 나면 부보 가능한 시장이 되는 어떤 과정의 중간 장치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기본 원리와 이제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은 의무보험이 한 70개 정도가 있고 정책성 보험이 한 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쨌든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문에서 이제 언급한 굉장히 이제 재미있었던 이제 글로벌 비교에서 보면 우리나라 모델이 굉장히 정부의 개입이 약한 모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현실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사례에 비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약한 모델이었던 특징이 운영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한번 지점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이제 송 박사님 의견도 제가 듣고 싶은 영역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제 몇 가지 이런 이제 그 캣에 관한 그 협력 모델에서 정부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본래 목표로 하는 것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내지는 그런 제도가 로버스트하게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정부의 스탠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민간이 캐피탈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재해 리스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면 사실 평균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거대 재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은 이익을 내다가 한번 거대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거를 커버를 하고, 그게 이제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 발생할 수도 있고 제도가 시행된 굉장히 뒤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이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꾸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경험이 이제 규모가 커진 보험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상당히 이제 정책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민간의 캐피탈을 빌리는 부분인데, 그 민간의 캐피탈이 일관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주는 어떤 정책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게 이제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 정책성 보험을 대하는 정책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내 보험사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런 이제 캣에 대한 공사협력의 사실 핵심은
거대재 리스크를 담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한국은 이런 이제 거대재 중에서도 이제 상단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심도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캐피탈 알로케이션을 국내 보험사들이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재보험이 있으면 국가재보험의 하단에 국가재보험 들어가기 전체를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보험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어야 사실 캐피탈이 투여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 100%에서 국가재보험이 있는 중간 영역에서조차도 사실은 이제 국내의 어떤 이제 일반 보험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이제 전가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나 실제로 이 민간 캐피탈이 어디서 들어오냐 그러면 모든 걸 다 빼고 마지막에 이제 뼈대만 놓고 보면 결국은 해외 재보험자의 캐피탈을 쓰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보험에 대한 자본 할당이 부족하고 일반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굉장히 이익 변동성 민감도가 굉장히 민감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다 엘로케이션을 못하고 그러면 상단 리스크 담보를 제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어떤 이익이 나면 바로 또 이제 구조를 또 바꿔버리는 것 때문에 여기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문제, 내지는 심지어 손실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본을 추가 할당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또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참여를 안 하니까 언더라이팅 역량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성격이 뭐냐면 결국 브로커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특정 보험의 사례에서는 그 브로커리지 참여조차도 하락하는 모양까지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근본적인 이제 얘기인데, 거기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은 캣 모델링하는 역량일 거고, DFI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추정하고 의사결정 해내는 어떤 구조들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브로커리지화한 어떤 이런 이제 캣에 대한 접근 하에서는 발전할 요인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험개발원이 사실 한국형 캣 모델을 사실 개발했지만 저는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사장될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캣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가져야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캣에 대한 기술도 있고 캐피탈도 투자할 수 있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보험회사와 정부 기관이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시장 실패 영역에 캐피탈 투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왜 공사협력 모델을 하냐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민간이 들어가서 비용 편의 효율성이 제고되니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기금이나 사회보험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아까 캐피탈을 투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은 얘가 언더라이팅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 이제 그런 재보험의 많은 역사가 그랬지만 결국은 이런 이제 민간 보험사가 가진 위험 선택 기능이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러니까 보험사는 그냥 중간에 이제 그 연결하는 장치로서만 작용을 하는 걸 텐데, 저는 기존의 이제 사례들이나 해외 사례들이 결국은 이런 이제 공사협력 모델을 통한 캣의 담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위험 선택 기능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제가 뭐 다른 몇 가지 사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 형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그러면 풍수의 보험은
농작물 보험은 우리가 본래 만든 로드맵에서 어느 위치쯤 와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평가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로드맵이 이제 우리 신 교수님도 지적한 것처럼 로드맵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연도별 예산 수립이라는 구조하고 얘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왜곡된 운영의 의사결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 정부 개입의 모델인 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의 한 원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도 좀 참여하는데 회피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보험사도 회피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좀 우리가 만들어 오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한 전담 기구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가를 위해서도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참여한 다음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본래 그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근본적인 이제 풍수보험으로 좀 한정해 보면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맞는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풍수보험이 도입될 때 뭐 우리 신 교수님도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쓰셨고 제 기억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큰 그림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직접 재난복구비를 정부가 집행하는 거에서 뭔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보험의 형태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자발적 보험료를 내는 체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복구 지원에서 재난보험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맞는지도 물론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그림에 비춰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큰 그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이제 정책성 보험을 제약하는 수요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비헤이비어 측면에서 이제 송 박사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보험이나 이런 거 도입할 때 책임보험 형태로 도입하면서 가입 금액은 낮춰.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는 덜해지는 구조로 가는 게 우리의 이제 민간에서의 수요 니즈나 자발적인 비용 지출 어떤 이거의 약함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곳곳에 이제 우리가 민간의 영역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안 간 여러 가지 사례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공사협력에서의 모델들도 이제 같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수 의무를 부과하는 거하고 보험사의 위험 선택 기능이라는 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율 산정 방식이라고 써놓은 데서 이제 제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캣에 관한 공사협력 모델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닐까? 좀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시장이 실패한 영역에서 강력하게 정부가 캐피탈을 배분하고 이걸 통해서 가고자 하는 미래 길은 시장의 기능이 작동 가능하도록 되면서 시장의 위험 선택 기능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커지는 구조로 가게 만들어내는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출구 전략은 신 교수님도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입구에서 로드맵이 그려져야 우리가 출구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이론적인 질문, 그러니까 이제 그 써놓은 그래프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제 본래 그런 순서를 염두에 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연계증권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재보험보다 사고 심도가 높은 상단을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순서를 염두에 두신 부분인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성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김효성 박사님이 그 실무에서 느꼈던 일반 보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홍인화 박사님이 리스폰스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우리 변지석 과장님 온라인에 계십니다. 변지석 과장님 바쁘신데 오늘 토론에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마이크 변지석 과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변 과장님.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성윤아 박사님, 신동호 교수님, 김혜성 교수님, 뭐 또 이 사회를 맡고 계신 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이 제가 오늘 연구 주제 발표의 토픽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재난보험 이게 뭐죠?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델.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 그 지금 송 박사님이 이 발표하셨던 그 내용을 좀 더 크게 이제 확대해서 처음에 그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델이 뭘까라는 데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하는 그 주제는 그 작년에 저희가 보험연구원을 통해서 풍수의 보험에 대한 뭐죠? 제목이 풍수의 보험 실효성 강화 및 운영 개선이라는 연구 영역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또 연구 영역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송 박사님이 연구해 주신 그 연구 내용이 정말 충실했고 정말 연구다운 연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또 살을 붙이셔가지고 또 다른 그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들 그 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그 재난보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난보험이 뭘까? 저는 재난보험과 과장인데 재난보험이 뭘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뭐 그 1항은 자연재난 그리고 2항은 사회재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 지금 재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재난보험은 이 76조에 보면 재난 안전 관련 보험이라고 해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76조의 2에는 지금 김혜성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재난 안전에 관련된 의무 보험을 다 총괄하는 그 보험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재난보험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늘 주제인 풍수의 보험 그리고 농작물 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모든 의무 보험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협력이라는 그 단어를 또 떠올렸는데 보험은 법령과 약관에 의해서 사회적 규범이니까 어쩌면 이 공사협력은 이미 다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재난보험의 모든 보험은 공사협력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재난보험 과장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제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보험은 뭘까?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되겠죠. 민간에서 잘 돌아가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천재지변과 같은 대재해 그리고 민간 보험 시장이 회피하는 보험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코로나 감염병 보상 보험을 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뭐 이 그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는 그런 게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의무보험, 배상책임보험 이 배상 책임은 당연히 제3자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함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또 지자체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시민이나 국민에게 이런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만들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나머지 민간에서 잘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풍수의 보험은 아까 그 가입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거 보시면은 제가 항상 그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풍세보험의 가입률이 많이 낮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풍세보험 가입률을 몇 %로 보느냐면, 올해 지금 21년 7월 현재 48만 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 모수가 뭐냐? 한 200만 가구가 되는 단독 그 주택입니다. 미국의 홍수보험 가입률이 얼마냐? 전체 가구로 따져서 보면 몇 %죠? 4%고요. 홈오너, 자기가 자기 주택을 했을 때 15%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풍수의 보험을 뭐 저희가 뭐 가입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총 가구 대비가 총 가구가 한 1,700만 가구가 되는데요. 이게 48만 가구면 한 2.5% 되는데, 대비해서 미국의 1억 2,800만 가구 중에 500만 가구가 가입한 4%하고 요건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지만, 단독주택 수, 저희 대한민국은 거의 뭐 60% 이상, 70% 이상이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가입률로 보면은 한 25% 정도 됩니다. 일본 지진보험 33% 됩니다. 그래서 뭐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해외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해외 가입률 대비 그렇게 저조한 형편은 아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입률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저희가 일단은 풍세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겠죠. 어쩌면 지금까지는 풍세보험을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한 90% 정도까지, 그분들이 거의 주축으로 풍세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일반 가입자가 한 30%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정부에서는 재해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재해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을 집중적으로 좀 가입을 시키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그중에서 대상 선정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역에 있는 주택, 그리고 침수 흔적도라고 있습니다. 침수 흔적도를 받은 저 안에 들어와 있는 주택, 그리고 재예방 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그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보험료를 지원을 기존의 52.5%에서 70%까지 지금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가입률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료도 상당히 좀 되고요. 이제 그 민간 보험사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이 풍수보험의 소상공인은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 가입률도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송 박사님 연구 보고서에 14페이지에 그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조금 단점에 저위험군 위주로 요게 이제 보험인수가 된다라는 우리 풍세보험의 요 부분이, 이제는 예전에는 저희가 그때 저희 작년에 연구했을 때 진짜 수혜를 받은 그 보험 그 가입자가 상당히 적다라는 건 뭐 그 연구하면서 좀 저희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번에 그 얼마 전에 8월 지금 초에 발생했던 그 집중호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난지원금 받는 숫자 대비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소상공인은 더 높습니다.
소상공인은 어쩌면 지금은 진짜 제2의 취약한 지역에 있는 가입자들만 많이 가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게 이제 풍세보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배상책임보험은 저희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아마 지금 45개의 의무보험을 저희가 8개의 소위원회로 그 보상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거를 좀 더 그 차등화돼 있는 그런 보상을 좀 그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재난보험 시장 참여에서 그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협력 재난보험 모형은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형평성 고려함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가지 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언이 정부 보장 시장 개입은 시장 기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설계가 필요하고 정부의 영구적인 시장 개입은 보험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 제가 어쩌면 정부 입장이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풍세보험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조금은 좀 디펜스도 좀 해가면서 설계도 해가면서 앞으로 이제 또 여러 참여해 주신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저 나름대로 어떤 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언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 기능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이제 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기본법 정의 부분에서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이 재난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그리고 재난보험도 지금은 전체 재난관리 한 축으로 지금 재난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정부의 개입 여부는 어쩌면 이거는 처음에 민간 보험이 잘 안 되고 민간의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개입을 했는데, 민간 보험의 회복이 된다면 저희가 정부에서도 이제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그 어떤 정부 개입을 했던 원인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런지 저는 아주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대안 없이는 사실 그 좀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기회 비용이 지금 발생하면서까지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존권 보상 수준의 무상 지원 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미국은 홍수보험과 재난지원금의 차액을 지금 중복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저희가 그 보험료를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 재난지원금을 또 국비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지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풍세보험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렇게 지금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무상 지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 그리고 제도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그 제도 개선, 이게 무상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것들도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없는데요.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도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원 발의도 있고, 저희 풍세보험도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이제 소기업까지 이 풍세보험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단계로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자체 조달, 재원 조달은 자체 재원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게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발전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수 손인 보장 강구는 제가 이거를 잘못 이해했는데 저희 풍세보험은 복수가 손인이 두 개, 뭐 복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손인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했던 그 이 손인이 그 풍세보험을 뭐 감염병이라든지 또 뭐 다른 보험하고 이렇게 합쳐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하시는 거로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도 아까 풍세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발생 빈도가 아주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발생이 너무 높을 경우 지금 정부도 이 200% 이상은 모든 그 보험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재난안전의무보험은 이거는 정부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재난보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장기적으로도 유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지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제 특히 이제 제안해 주신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 리스크가 만일에 국민이 전체가 누려야 될 안전에 위배되는 문제라면 정부는 당연히 개입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간 시장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뭐 조금 있는데요. 저희 그 온라인이나 우리 토론하신 분 외에 지정 토론자 외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듣고 우리 송윤아 박사님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송윤아 박사님 중간에 이 보고서 보면 이제 정교한 모형은 다음에 또 한번 연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때 또 한번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 송윤아 박사님에게 오늘 토론자분들이 해주신 말씀 합쳐서 마지막 리스판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박사님. 네, 상세한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신동윤 교수님 좋은 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한국형 모델이 제3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모범 사례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각국마다 사정들이 다 다른지라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조금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독특한 모형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출구 전략이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변지석 과장님께서도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정부가 당장 시장에서 나간다 아니면은 정부가 위험 부분을 당장 어떻게 줄여간다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제도를 만들 때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어차피 이행 과정이야. 니네가 민간 시장이 회복하면 정부가 나중에 빠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과 그 제도의 디테일이 굉장히 그걸 아예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도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부가 계속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 제도의 디테일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왜 정부가 들어왔는가, 이런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면 당연히 제도의 기저에 이 출구 전략에 대한 그 염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부가 지금 당장 나가세요,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향하는가를 정해놓고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아하니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도 공사협력 재난보험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었었는데 참 정부 이게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구나. 여기 이제 그 김혜성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맞아요. 당연히 신시장이 개척이 되고 거기에서 정부가 지렛대역할을 해준다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웰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해야 될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제한된 캐피털이 있고 그 캐피털을 어디에다가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난보험은 그렇게 흥미로운 시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을 당연히 생각해서 이 캐피털을 여기 대제이 리스크에 투여할지 그것들을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재미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험산업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서두에서 잠깐 제 사견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종류의 리스크 부장하는 리스크들이 있는데 대수의 법칙이 성실하게 성립을 해서 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같은 그런 게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커져가는 리스크, 진짜 사회에서 요구되는 보장을 요구되는 그런 리스크의 종류라는 게 대제이 리스크 아니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보험용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리스크가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제이 리스크였고, 그래서 공사협력 재난보험 모형을 좀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산업 입장에서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질문이나 코멘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송현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조금 뭐 시간이 처음에 좀 늦었지만 오늘 여기에 지금 많은 연구자분들, 그다음 기자분들, 정책 당국자가 와 있는데요.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 오늘 송현아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미래 보험 시장이 굉장히 바뀔 거라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지적된 바와 같이 쉬운 보험들, 쉽게 대소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종신보험, 사망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보험들은 어쩔 수 없이 디지털화와 함께 대단히 과점화돼 갈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점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핀텍이나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서 보험회사의 기존 가지고 있던 수익은 상당히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마진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즉 대소의 법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위험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특히 이런 위험이 우리 보험회사들이 참여할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캐피탈을 그쪽으로 엘로케이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였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해 주신 많은 분들 의견들처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이제 모형이 우리가 발전되어야 될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송윤아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변지석 과장님, 김혜성 박사님, 신동욱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회 키리 산학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1회 때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